때는 바야흐로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던 어느 시절,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던 최서방이 세상을 떠나니 남은 것은 흙먼지 묻은 호미 자루와 기역자로 굽은 노모, 그리고 자식들의 시기 질투뿐이라. 아버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 흉년에 대책도 없이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남긴 땅이라곤 저 아랫말 논 두마지기가 전부라는데 그것 쪼개면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요. 부인, 죽은 이 앞에서 재물 타령이라니.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장남이니 가업을 이어야 할 것이고 조상 제사 모시려면 땅 문서야 당연히 내게 와야 하는 법. 형님, 아버님 가신 지 사흘도 안 되었습니다. 제 삶보다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이죠. 저 등 굽은 몸으로 이제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 도련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가 그 쥐꼬리만한 땅을 가져가는 대신 어머니는 도련님이 모시는 게 안 맞겠소? 우리 집은 도련님 과거 뒷바라지의 제사에 기둥뿌리가 휘어졌단 말이오. 형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지 거래가 아니옵니다. 저희가 넉넉지는 않으나 어머니 따뜻한 아랫목은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옳거니. 동서가 방금 대답했지? 자, 여기 땅 문서는 내가 챙길 터이니 저 등 굽은 시어머니는 자네들이 모셔가게나.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네. 보시오. 저 극명한 대비를 한쪽은 종이 쪼가린 문서에 얼굴색이 환해지고 한쪽은 뼈만 남은 노모를 업고 밤길을 나서니 저 바보 같은 막내가 침덩어리를 떠안았구먼.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일은 끝까지 봐야 아는 법 아니겠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세월이 쏜살 같아 벌써 최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 그 3년 사이에 세상 천지가 개벽해도 이렇게는 안 바뀌었을 거요. 보시오. 저기 아랫마을 논두렁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저 사내가 누군가. 바로 땅 문서에 눈이 멀어 노모를 내팽개쳤던 그 장남 아니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대체 무슨 변괴란 말이냐. 이놈의 노는 심는 족족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물을 대면 하룻밤 사이에 땅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지니. 이보시오, 부인. 우리가 받은 땅 문서가 혹시 가짜가 아니었을까? 가짜라니요. 그때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소. 그런데 땅만 문제인 줄 아세요. 집안 기둥뿌리에는 흰 개미가 끓고 아침마다 장독대 항아리가 이유 없이 깨져나가니 이건 필시 죽은 아버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요. 아니면 저 굽은 노친네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게요. 말도 마시오. 그 등 굽은 노인네를 데려간 막내놈은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집에서 밤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지 않소. 그 가난뱅이 오두막에 무슨 돈이 있었어. 장남네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낼 때 저 멀리 산골짜 끝자락 막내의 오두막은 어떠했겠소.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막내는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지. 어머니, 오늘도 등이 많이 결리시지요? 이 못난 자식 만나 고생만 하시고 방바닥은 좀 따뜻하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올겨울은 제가 숯을 더 많이 구워와서 아랫목을 식지 않게 해드릴 터이니. 야, 이놈아. 내 걱정은 마라. 내 마음이 비단결인데 내 등이 좀 굽었다고 마음까지 굽겠느냐. 그저 내 형님이 가져간 그 땅에서 농사나 잘 되어야 할 텐데. 꿈자리가 사나워 걱정이구나. 형님 걱정은 마셔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만 눈을 붙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소. 눈보라가 문고리를 흔들던 깊은 밤, 누군가 막내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게 아니겠소. 계십니까?
지나가는 객인데 길을 잃고 추위에 몸이 굳어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구려. 부디 하룻밤만 좀 쉬어갈 수 있겠소. 막내가 문을 열어보니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노승 하나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지. 막내의 처가 깜짝 놀라 뛰어나왔소. 아이고 스님, 이 추위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빨리 아랫목을 비워드려요. 어머니 곁에라도 눕혀드려야지. 입은 곧 숨이 넘어가겠어요. 막내 부부는 자신들이 먹으려던 멀건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데워 스님에게 대접했소. 노승은 죽 한 그릇을 비우더니 방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노모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소. 그러더니 지팡이를 들어 노모의 등줄기를 툭툭 치며 중얼거리는 거요. 허허. 이댁 노모의 등 뒤에 천년의 업보가 바위처럼 얹혀 있었구려. 그런데 이 지독한 업이 어찌 이리 녹아내렸을꼬.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어머니 등이 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식의 효심이 하늘의 노여움을 녹였으니 이제 때가 되었구려. 잘 들으시오. 오늘 밤 자정에 노모의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3번 날 것이오. 그때 절대로 놀라지 말고 노모가 덮고 있는 그 낡은 누더기 이불을 절대 걷어내지 마시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알겠소.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소. 막내 부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지. 그리고 드디어 자정. 여보, 들으셨어요? 어머니 등에서 소리가 났어요. 쉿, 스님이 시키신 대로 합시다. 절대로 이불을 걷으면 안 돼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노모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뱉었지만 기이하게도 방 안에는 난데없는 향긋한 꽃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소. 그리고 동쪽 하늘이 발갛게 물들 무렵 막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불을 걷어 올렸지.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니 등이 곧게 펴지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여보, 이불 밑에 이게 다 뭐예요? 번쩍거리는 이 노란 것들이.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이게 다 무엇이냐? 여보, 내 눈이 멀쩡한 것이 맞소. 이 누더기 이불 밑에서 웬 황금색 거북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소. 그것은 가짜가 아니었소.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거북이 12마리가 어머니가 눕던 자리에서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 그때였소. 등이 곧게 펴져 깊은 잠에서 깨어난 늙은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어찌나 안색이 맑고 고운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했소. 어머니, 등이 다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들은 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늙은 어머니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황금 거북이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입을 열었소. 막내야, 이제야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 등 뒤를 한참이나 매만지며 그러셨지. 임자, 고생 많았소. 이 굽은 등은 그저 병이 아니오. 우리 집안 대대로 쌓여온 천년의 업보가 바위처럼 얹힌 것이오. 이 업은 돈으로도 땅으로도 옮길 수 없고 욕심 많은 자식에게로 가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을 것이오. 허나 임자를 끝까지 모시고 마음이 바른 자식이 곁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이 업이 스스로 풀릴 것이며 풀린 업은 반드시 복으로 바뀌어 그 집으로 흘러갈 것이오. 분명 그렇게 말했지. 내가 등이 굽었던 것도 실은 이 보물의 무게 때문이었나 보구나. 내 효심이 드디어 내 아버지의 자물쇠를 풀었어. 하지만 여러분, 담장 없는 집의 소문은 발이 달린 법 아니겠소. 막내네 집에 황금이 쏟아졌다는 소식은 반나절도 안 되어 아랫마을 장남의 귀에 들어갔지. 뭐라, 그 찢어지게 가난한 막내놈 집에 황금 거북이가 나왔다고. 그것도 12마리나. 장남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방방 뛰었소. 곁에 있던 큰동서 역시 눈이 뒤집혀 보찜을 싸기 시작했지. 아이고, 내가 뭐라 그랬소. 그 늙은 어머니 등 뒤에 분명 뭐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이 바보같이 땅 문서만 챙기느라 그 진짜 보물을 놓친 거라고요. 어서 갑시다. 그게 원래 누구 것입니까? 장남인 우리 것 아니요. 장남 부부는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숨이 턱에 닿도록 산길을 뛰어 올라갔소. 막내의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마자 장남은 대문을 발로 쾅 걷어찼지. 이놈 막내야. 내 이놈, 형님을 속이고 보물을 독차지하다니. 사람이 어찌 그리 음흉해. 어서 그 황금 거북이를 내놓지 못할까. 막내가 당황하며 마당으로 나오자 큰동서는 아예 방 안으로 들이닥쳐 늙은 어머니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소. 어머니도 참 너무하십니다. 장남인 우리 집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귀한 걸 막내한테만 홀랑 주시다니요. 어서 내놓으세요. 나머지 보물은 어디 숨겼습니까? 늙은 어머니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소. 보물은 이미 다 나왔느니라. 내 형제가 사이좋게 나눠 쓰라고 남겨두신 것이니 막내야, 형님께도 몇 마리 내어드려라. 안 되지, 몇 마리라니. 장남이 제사를 모셔야 하니 10마리는 내 것이고 막내 너는 수고비로 2마리면 충분하다. 어서 내놔. 장남은 막내의 손에서 황금 거북이를 낚아채 자루에 담았소.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 장남의 손이 거북이에 닿는 순간 그 찬란하던 황금빛이 순식간에 검푸른 빛으로 변하더니 악,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뜨거워? 아이고, 내 손아. 황금 거북이가 갑자기 시뻘겋게 달궈진 숯덩이처럼 변해 장남의 손바닥을 태우기 시작한 거요. 놀란 장남이 거북이를 바닥에 내던지자 거북이들이 갑자기 살아서 움직이더니 장남 부부의 발목을 물어뜯기 시작했소. 살려주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으악.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내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지.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소. 욕심이 눈을 가리면 황금도 독이 되는 법. 아직도 제 잘못을 모르겠느냐? 담장 너머로 어제 그 노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소. 장남 부부는 바닥을 기며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 스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괴물 좀 떼어주세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정성껏 모실게요. 노승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휘둘렀소. 그러자 그 무섭게 변했던 거북이들이 다시 얌전한 황금으로 돌아가 막내의 발치에 나란히 놓였지. 이미 늦었느니라. 너희에게는 땅을 주었으나 스스로 망쳤고 막내에게는 짐을 주었으나 스스로 복으로 바꾸었으니 하늘의 이치가 이와 같다. 노승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남 부부가 서 있던 자리가 갑자기 꺼지더니 그들은 저 아래 똥통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소.
어푸, 어푸.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네. 사방이 온통 오물천지인 똥통 속에서 장남 부부가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소. 황금을 훔쳐 달아나려던 탐욕의 대가는 참혹했지. 한참을 허우적대다 겨우 기어 나온 장남 부부의 꼴을 보시오. 비단옷은 똥물에 절어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 위에는 정체 모를 오물들이 얹혀 있으니 동네 개들도 보고 짖다가 도망갈 지경이라. 그때 집 담장 위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승이 혀를 차며 말했소. 허허, 제 몸에서 나는 악취는 참지 못하면서 제 마음에서 나는 구린내는 어찌 그리 모른 채 하고 살았는가. 땅 문서가 내 목숨을 구해주더냐, 아니면 그 황금 거북이가 내 배를 채워주더냐? 장남은 똥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노승 앞에 넙죽 엎드렸소. 스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이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손바닥이 타들어가고 발목이 끊어질 듯 아픕니다. 다시는 막내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로 장남의 이마를 탁 치며 엄히 꾸짖었지. 너희의 병은 황금이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기 질투가 만든 도끼니라. 오늘부터 3,000번을 절하며 늙은 어머니에게 지은 죄를 빌어라. 만약 한 번이라도 거짓된 마음이 섞인다면 그 땅 문서는 불타 없어지고 너희는 영영 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게 될 것이다. 노승의 호통에 장남 부부는 정신없이 산 아래로 도망쳤소. 한편 방 안에서는 막내가 황금 거북이를 보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 어머니, 이 과분한 재물을 저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님과 원수가 되고 노승님까지 소란을 피우게 되었으니 차라리 이 보물을 다시 땅에 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늙은 어머니는 막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소. 아니다, 막내야. 재물은 칼과 같아서 악한 자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지만 선한 자가 잡으면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숨겨온 것은 단순히 금덩어리가 아니라 이 금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사람을 기다리신 게야. 이제 내가 그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막내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소. 그리고 그날 밤 막내는 처와 함께 등불 아래 앉아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보, 우리 이 황금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대신 이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부터 살립시다. 아버님이 남기신 뜻이 그것 아니겠소? 남편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물이 모이면 쥐새끼 같은 무리도 함께 모이는 법이니까요. 그랬소. 막내의 결심은 가륵했으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 아랫마을에서는 벌써부터 막내네 집 보물을 노리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막내가 황금 거북이를 팔아 곡식을 사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 온 고을에 칭송이 자자했소. 하지만 그 소문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 이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유명한 탐관오리 중의 탐관오리였소. 뭐라, 산골짝 오두막에 사는 천한 농사꾼 놈이 황금 거북이를 12마리나 가졌다고. 그것도 모자라 감히 나도 못한 빈민구휴를 하고 있단 말이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수염을 만졌소. 곁에 있던 이방이 간사하게 웃으며 거들었지. 나리, 그 황금은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필시 나라의 보물을 훔쳤거나 역적의 무리가 숨겨둔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잡아들여 고문을 하시면
황금이 어디서 더 나오는지 실토할 것입니다. 이방의 말이 옳다. 당장 그놈을 잡아오고 황금 거북이는 압수하여 동원으로 가져오너라. 그 시각 막내의 집에는 허름한 갓을 쓴 선비 한 명이 찾아왔소. 얼굴은 초췌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내였지. 막내는 여느 때처럼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소. 선비님, 갈 길이 먼 듯한데 여기서 욕이라도 하고 가시지요. 저희 집에 마침 따뜻한 밥이 지어졌습니다. 선비는 막내가 내어준 밥상을 보며 의아한 듯 물었소. 소문에 이 집 주인장이 만석군 부자보다 귀한 황금을 가졌다 들었는데 어찌 밥상은 이리 소박하고 집은 예전 그대로 오두막인 게요. 막내는 웃으며 대답했소. 황금은 제 것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의 것입니다. 제 배를 채우는 데 쓰면 그것은 돌덩이보다 못하지요. 저는 그저 늙은 어머니 모시고 비 안 새는 방에 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선비가 감탄하며 막내의 손을 잡으려는 찰나. 이놈, 역적의 자금을 숨긴 죄인 최 막내는 들어라. 사또 나리의 명이다. 당장 포박해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막내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소. 늙은 어머니가 놀라 달려 나왔지만 포졸들은 거칠게 밀쳐냈지. 어머니, 안 됩니다. 선비님, 부디 저희 어머니를 좀 살펴주십시오. 막내는 끌려가면서도 선비에게 부탁했소. 선비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포졸들의 뒤를 쫓았지. 그의 품 안에는 번쩍이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소. 하지만 사또의 집요한 고문과 음모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 막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소.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일개 농사꾼 놈이 어디서 그런 보물을 얻었단 말이냐. 분명 나라의 국고를 털었거나 산적대와 결탁하여 장무라비를 노릇을 한 것이 분명하거늘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이 동원 마당을 울렸소. 막내는 온몸이 포박된 채 곤장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지. 사또 나리, 그 황금은 제 아버님이 평생을 일구어 늙은 어머니를 지키라 남기신 유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을 뿐 단 한 푼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허허, 저놈이 끝까지 입을 놀리는구나. 여봐라. 저놈이 숨겨둔 나머지 황금 거북이들을 당장 내 앞으로 가져오너라. 이방이 비단 보자기에서 번쩍이는 황금 거북이들을 꺼내 사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소. 사또는 탐욕에 젖은 눈으로 거북이를 쓰다듬으며 침을 삼켰지. 과연 명물이로다. 이 정교한 세공과 묵직한 무게라니. 이방 이것들을 내 개인 창고로 옮기고 저놈은 대역죄로 다스려 내일 아침 참수형에 처하도록 해라. 그날 밤 차디찬 감옥에 갇힌 막내는 창살 너머 달빛을 보며 눈물을 흘렸소. 어머니, 효도를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 보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낮에 만났던 그 선비가 감옥 창살 앞에 조용히 나타난 게 아니겠소. 주인장, 아직 포기하긴 이르오. 내 당신의 밥상을 받은 값은 톡톡히 할 터이니 조금만 더 견디시오. 선비님, 여긴 어쩐 일로? 위험하니 어서 피하십시오. 선비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막내를 처형하려는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되려는 찰나 사또의 창고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소. 사또 나리, 큰일 났습니다. 창고에 있던 황금 거북이들이
거북이들이 전부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사또가 급히 달려가 확인해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황금빛을 내뿜던 거북이들이 길거리에 흔한 짱돌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소. 당황한 사또가 막내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동원 정문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소.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동원을 들이닥치고 사또와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소. 어사화를 꽂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막내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선비였지. 사또는 들어라. 백성을 보살펴야 할 자가 무고한 효자를 옥에 가두고 재물을 탐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저 사또와 이방을 당장 압송하고 엄히 문초하라.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소. 어사는 직접 칼을 들어 막내의 결박을 풀어주었지. 주인장, 미안하오. 내 진작 당신의 결백을 알았으나 저 탐관오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소. 어사 나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사는 돌로 변했던 거북이들을 막내에게 다시 건넸소. 그런데 놀랍게도 막내의 손에 닿자마자 그 돌덩이들이 다시 찬란한 황금빛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소.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지. 허허, 주인을 알아보는 보물이로다. 주인장, 그대는 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오.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도록 하시오. 막내는 보물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소. 그곳에는 늙은 어머니가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었지. 어머니, 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내 심성을 믿었다. 하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지. 그 후 막내는 황금 거북이를 팔아 그 돈으로 고을에 큰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늙은 어머니를 100세까지 장수하시도록 극진히 모셨소. 그럼 그 욕심쟁이 장남 부부는 어찌 되었냐고. 그들은 결국 가진 땅도 빚에 넘기고 거지 신세가 되어 떠돌다 막내의 집 앞에서 밥을 구걸하게 되었소. 막내는 형님임을 알아보고 매일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었지만 장남 부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 젖은 밥을 먹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보시오. 땅 문서라는 종이 쪼가리에 목숨 걸던 자는 똥통에 빠졌고 등이 굽은 늙은 어머니를 짐이 아닌 복으로 여긴 자는 천복을 받았소. 사람의 인생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이 딱 맞지 않소. 오늘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어떻겠소. 혹시 아오? 부모님 등 뒤에 여러분을 위한 황금 거북이가 숨겨져 있을지 말이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